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3시에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 손주 손자 녀석들이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한참 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리 하면서 아빠는 뭐 보내느냐고 물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거 잡돌이하고 뭐 보내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잊고 싶은 세상에 있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준비차 그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각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한국의 봄이 겨울과 봄이 춘추 정당시대라는 말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 보면 이제 저 진초윤제 한의조 하는 식으로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고 제자백가가 막 나왔죠. 뭐 노자, 맹자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한비자 나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6국이 있어서 아주 전국이 혼란됐죠. 그래서 그걸 진나라가 뭐 통일하거나 뭐 그랬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2024년 4월 10일 총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겨울에 겨울답지 않는 따뜻한 날씨에 막 당이 막 서로 싸우고 막 또 1당 2당들이 그냥 뭐 이거저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참 명실공히 춘추 정당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 얘기를 주로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신당 혁신파 4인조가 나와서 이재명에게 무슨 결단을 촉구하는 뭐 그런 것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라는 강경 발언에서 그걸 저항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저께는 뭐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차처하는 듯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의 직인이 지키지 않는 공천장은 없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공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좀 결론부터 얘기해두고 말하자면 오늘 현재로 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우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자기가 사법 리스크 같은 게 많이 걸려 있는데 대표직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는 정청래 의원 얘기처럼 설사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서 안에서도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선 요새 그 운동권으로 386에서 요새 586까지 됐죠. 한 20년 동안 한국의 야당 정치, 소위 진보 정치를 석권해온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또 어저께는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일방적으로 또 통과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뭐 데모하고 어디 가서 좀 얻어 터지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 우상호 의원은 몇 번 하다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근데 우상호 이전에 당시에 그 80년대 초 소위 서울의 봄이 그냥 12.10 사건 등으로 덮여가지고 전두환 통치 한 7년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많은 그 학생운동의 전말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서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만 해도 이정우라고 있어요. 당시에 서울대 학생운동권에 좀 좌장 비슷했다고 알고 있고
또 서울법대 학생회장도 하고 자타가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안식이라고 있어요. 법무법인 대표,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했죠. 클래스 한결 대표 변호인으로. 이 사람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학생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명우라는 사람도 한때 무슨 뭐 이회창 후보의 비서실장인가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 민주당 계통이 아니라 이 한나라당 계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새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누굽니까? 미문화 방어 사건 뭐 이런 걸로 한 그 유명한 함운경이라고 있죠. 함운경.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사나이인데 지금 저 전라도 군산에 가서 횟집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또 김영원인가 강철서 시인의 주역, 이 사람도 한때는 주사파에 좀 선두를 달렸던 사람인데 그거 다 정리하고 요새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몇 년 전까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나름의 남북 문제에 대한 통일 문제에 대한 고뇌 이런 것,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참여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안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을 안내하는데 힘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극적인 어떤 그 인품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 꼭 유명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그냥 운동권이라고 상부 상조 뭔데 다 어울려가지고 패거리로 봐서 이걸 해먹는단 말이야. 물론 그중에는 진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저께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이걸 이제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여기저기에 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했어요. 야당이 참여 안 하고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를 했는데도 뭐 그것도 뭐 제1당이 3명이고 무소속이 하나 있고 진보당 그리고 뭐 여당 지금 국민의힘이 2명이니까 안건 조정은 해봤자 4대1로 줍니다. 그 참여 안 했어요. 그 자기들 일방적으로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회를 다시 현재와 같은 다수당, 절대다수당의 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무슨 정권을 다시 잡을 경우에는 아마 대한민국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주장하고 인정한 민주유공자들에게 많은 비용과 세금이 사용될 겁니다. 가까이 예를 들어서 광주 5.18을 봅시다.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18 자체의 의미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망명 중에 뉴욕에서 신문을 통해서 5.18을 열심히 피하라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시기 올렸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진짜 5.18 하는 했던 사람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5.18 정신에 그 수혜를 하고 있어요. 이익을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 사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400 뭐 몇 명이가 되는 이 5.18 유공자들은 좀 정리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5.18을 진정한 뜻을 올리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않고
또 이 윤석열 정부의 보훈부도 감히 겁나서 그걸 얘기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방법이야.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또 민주유공자법을 만들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어떤 독주를 반대하고 새로운 신당 모임을 하겠다는 사람들,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그 오리엔테이션, 성향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에서 벗어나요. 이재명 개인 소유물이야, 이게. 응?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구야, 조홍천이니 무슨 윤영찬이니 뭐 김종민이 이종구 이런 네 사람이 엊그제 인터뷰하는 것도 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거 받고 들어갈까? 물러날까? 현재로 봐서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자기 갈 길을 세우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어지간한 지각을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이제 뭐 그 안에도 보니까 옛날에 비명계라고 보아지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김한정 같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 이낙연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당을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당을 새로 만들어갖고 공천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당선 여부도 애매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이재명 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속이 다 보입니다. 빨리 보이는데. 그와 또 인간관계에는 서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정치적인 역량과 그의 그 어떤 청사진과 철학 이런 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의 지도력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까 이것도 제가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저게 좀 깨져야만 자기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이낙연파가 뭐 몇십 명을 끌고 이제 탈당을 할 경우에 그것은 이재명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어떤 지지 이런 것이 많이 빠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7.9%인가 뭐 나온 거죠. 일시적인 초반 얘기한 것이지만 그 가정법적인 그 이낙연 신당을 만들 경우 아직 실체가 없지만 그 정도 나왔으면 정식으로 무슨 꾸미고 어쩌고 하면 처음에 한 13 내지 1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죠. 그리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대표가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사람이 몸을 많이 사리고 무슨 뭐 민원 이름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하지 않으려고 좀 탈탈 터는 그런 성미가 있어요. 좀 깔끔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로 전라도에서는 이낙연한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부탁하면 다 알아들고 알아보겠다 하면서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자금이나 이런 것은 넉넉하지 않는 좀 부족한 그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만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4월 10일 내년 총선거에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보고 거기 뭐 양향자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가담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담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촉에서 벌어지는 사쿠라 발언을 했던 김민석이는 많이 몰리고 그러나 김민석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발언으로 이재명에게는 확고부당하게 딱 공천을 확보했다는 그런 빈말 우스갯말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가 누굽니까? 이낙연이가 당을 만들려면 그 자리는 신경민이라는 전 의원이에요. 신경민이가 동민이가 내 이름이 좀 텔레비전 앵커했던 사람 만만치 않은 사나이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에게 혹시 공천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김민석이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이 정치 정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과도하게 힘이 커요. 근데 이 힘이 크게 국회를 마련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4.15 부정선거 덕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구체적인 이름도 많이 나왔지만 4.15 선거의 그 사전투표 63대 36의 덕을 봐서 되지 않을 국회의원을 당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포음을 잡고 사는 사람이 적어도 한 30-4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 해내고 가야죠.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소위 당내 내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끼어 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는 이낙연의 움직임을 그냥 초전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기로 이제 좀 돌아가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면 과제가 뭐예요?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자면 약간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무슨 원희룡이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삼국지로 말하면 마초나 뭐 이런 그 용맹한 장수지 그걸 거느리는 제갈량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뭐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좋다 나쁘다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뜬 인기를 가지고 당장 정하다가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아차 하고 후회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동훈과 원희룡은 창비나 관훈장이나 마초나 이런 사람을 써야지 그런 사람 막 손이 움직여서 칼질을 하기를 아주 그냥 움찔움찔하는 사람을 제갈량 같은 군사의 위치에 갖다 두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재명이 당하게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좀 붕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자유민주 세력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이고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유동규의 뭐 추락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것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자꾸 보여요. 근데 뭐 그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유동규라는 한 증인, 한 사나이가 적어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몸조심도 더 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장동이나 이재명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라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재명이가 직접 관계했다는 증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처리 여부가 이재명에게는 굉장한 악수가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야.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연마하는 그런 훈련을 했더라면 굉장한 인물이 됐을 것이다. 지금도 뭐 굉장한 인물은 인물입니다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간 이 한국 사람 속담으로 조선 사람 중에 이만한 그 저력과 견인불발한 그 뚝심을 가진 사람은 근세사에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평가합니다. 평가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내가 누누이 몇 차례 걸쳐서 광명대도를 걷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뭐 들은 척 만 척 하니까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을 취했더라면 이 나라의 정치가 참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싸움은 혹시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은 좀 말을 과장하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그저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뭐야 그 혁신고 뭐지 그 단체 4인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이재명이가 물러나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그 당을 떠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종의 어떤 그 드라마, 일종의 희극 쇼예요. 그건 조만간에 걷어치우고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새로운 세력, 새로운 시대를 위한 블루프린트를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무당 일이지만 그렇게 구원하고 싶고, 저는 오히려 더 뭐 양양자, 금태섭 이런 사람들 뭐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이 선거를 과연 치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다면 뭐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고 또 악담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말이 지나친 말이고, 적어도 윤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으니까 야당의 많은 사람들 말 잘못했습니다. 그저 국민의힘 밖에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의 가장 결정적인 요구 사항이 선거의 깨끗함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전 투표를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수교표라는 거죠.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늦게나마 대통령이 결단을 해준다면 역사는 쭉 반대로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한 보수주의 성향, 자유민주 세력의 지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그들 나름의 새로운 차고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소위 춘추 정당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주말을 지내면 아마 내주 초는 송영길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어요. 월요일 날. 근데 또 공교롭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유창훈이네. 옛날 그 이재명이 구속을
면제해 준 사람.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송영길이가 받는 어떤 그 봉투 돌리기에 플러스 알파가 너무 커. 너무 커서 거의 뭐 8억, 9억 이렇게 그 정치자금 위반이 벌어져서 구속을 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 송영길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송영길이가 되기에는 송영길과 이재명 간의 어떤 미략, 거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무리한 대표 선거를 했냐? 누가 그렇게 돈을 도와줬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아니 자기 선거구를 이재명이한테 양보를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송영길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좀 사나이다움, 떳떳함 이런 것이 많이 흔들어져 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야당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알려진 야당의 뭐 안희정이, 박원순이, 뭐 이광재,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부침 속에서 송영길이도 상당히 큰 덩어리의 인물이었는데 이분을 계기로 해서 그의 정치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 말이 지나가면 재밌는 것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요 좀 내려봐요. 잠깐 안판 거 조금 올려. 그 위에. 여기요. 한동훈이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지성호나 이용 등이 반대를 많이 했네요. 비토를 하면서 그거 올려봐요. 잠깐. 그거 보면 우선은 또 김웅이라는 또 친구가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네요. 한 장관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자리 맞는 거 아니냐. 뭐 깽판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는 불사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지나친 발언같이 보이는데 한동훈이를 북한의 국무위원장에 따라 김주애에 비유를 해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의 아바타인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시킨다가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는 것이냐. 굉장히 통렬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가. 그러다가 총선에서 패배해서 또 탄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탄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 탄핵에 국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당의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만큼 사태가 아주 그냥 하루 앞을 측정하지 못할 만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나라인데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4월 10일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되게 돌아가면 그건 전부 4월 10일 우리가 했던 그 선거 투표를 한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을 마무리 삼아 드리면서 지나가는 말로는 한마디 하자면 국제 문제. 지금 하마스가 거의 괴멸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500km에 달하는 비밀 통로가 가설됐다는 가자지구 그 시야에다가 그들을 수장시켜버리려고 바닷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넣어버려요. 야, 지독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이시가 말이죠. 유태인이 전 인구의 0.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인구를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잡으면
60억의 10%면 6억에 1%면 6천만 명. 그러니까 0.2%가 한 1,200만. 600만, 그렇죠? 600만 명이고, 그러니까 60억, 6억, 6천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0.2니까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1,200만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주의시가 2%입니다. 인구에. 많죠. 꽤 많. 0.10배죠. 그리고 그런데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네, 한 20%가 주의시입니다. 그 2자가 0.2, 20%. 전 세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30%가 주의시예요. 굉장한 민족이에요. 굉장한 민족인데 그 가자지구가 옛날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끌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있죠? 모세가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엑소더스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현재. 근데 그렇게 자기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 가자지구 희망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전쟁을 벌여야 하느냐. 그럼 하마스 지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네타냐후는 그거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내 주이시의 영향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고 나오고. 근데 또 바이든 밑에 있는 국무장관도 주이시야. 이놈의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러시아의 푸틴이 열심히 또 공격을 해. 비인도적이라. 근데 푸틴 지도 우크라이나 사람 죽이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요지경속입니다. 우리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선거 하나 좀 반듯하게 하자 이거야. 선거를 잘못해가고 이걸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시키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가 있으면 우리 역사는 살아납니다. 그런 것을 다짐하면서 또 다음 주에 또 한국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